반갑습니다. 교재 413페이지부터 해서 중요한 단원이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출발합니다. 자, 413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 작은 범위 내에서 한 문제가 10년 연속 출제했으니까 한 번 나올 때 5개 지문이 뜨잖아. 그죠? 그러면 더 짧은 범위 내에서 50개 지문이 뜨니까 출제했던 지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수 받으셔야 됩니다. 자, 423페이지 항상 출발할 때 제목부터 강조합니다. 지금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련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 그러죠. 자, 예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토지 취득에서 뭘로 바뀌었다? 부동산 취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인 스미스 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인 스미스 씨가 외국인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A 빌딩을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만약에 시험에 그래 나오면 OX. X입니다. X. 매각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본인 무라다 씨가 이것도 외국인이죠. 자, A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하면 틀려요. 외국인은 반드시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파는 것은 얼마든지 팔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제목부터 잘 보시면서 자, 그러면 외국인이 누굴까요?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국인은 막연하게 얼굴 노랗고 머리 새카만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반인보다는 외국인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상단 413페이지 외국인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그 옆에다가 당근이죠. 이건 당연히 외국인이고 자, 2번부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코카콜라 공장을 차리려면 땅을 하나 사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그 땅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간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3번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2분의 1, 자 2분의 1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임원의 2분의 1 동그라미, 자본금의 2분의 1 동그라미, 의결권의 2분의 1, 2분의 1의 동그라미를 4개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이라도 직원이 2분의 1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등이 외국인이면 전부 외국인으로 본다라는 표현.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3분의 2 이상이면 하면 틀린다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2분의 1의 초점. 4번 외국 정부도 외국인이다. 그거 당연하죠. 그죠? 일본 영사관을 지으려고 땅을 하나 구입합니다. 누가 구입했다고요? 일본 정부가. 그것도 당연히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연하죠. 5번 기차 국제기구로서 밑에 UN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UN 산하에 관련되는 국제기구도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본다. 아주 외국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을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큰 2절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번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제목 자체에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으로 신고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414페이지 가운데 2번 계약 이외의 원인까지만 동그라미, 계약 이외의 원인 동그라미 놓고 취득 신고합니다. 오른쪽 415페이지 상단에 큰 3번 국적 변경 시 동그라미 해놓고 국적 변경 시에도 신고사항이다. 그 신고하는 것 이거 3개. 하나 넘어가면 416페이지 3절 제목이 토지 취득 허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 허가제에 동그라미를 딱 찍고 자, 내용이 얼마나 단조롭나요? 자, 지금 했던 것만 이야기해서 물어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1번 신고하는 것이 있다. 2번 허가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돌았고 신고하는 것 모두 몇 개? 몇 개? 3가지. 첫째 뭐 동그라미 하셨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라. 두 번째는요? 계약 외의 원인. 그 내용 이게 다라니까요.
세 번째는 국적 변경 시 계속 보유 신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시면서 개념을 잡습니다. 신고하는 것 몇 개? 3개. 그럼 나머지는 허가받는 것. 그렇게 좀 체크해 드렸고, 이 짧은 내용, 이 내용에서 10년 연속 출제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문들에서 내용이 이만한데 10년 연속 출제하려면 50개 지문을 만들려면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단원. 자, 계약을 원인으로 이랬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413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에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뭐였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매매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받아서 넣으셔야 돼요. 매매는 제외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모의고사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지난주에 며칠 만에 하라 그랬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그때는 매매만 합니다. 그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공부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매매는 제외한다 이랬잖아. 그죠? 그럼 매매는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 나머지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60일 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이거를 앞에 있는 30일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거는 30일이고 저거는 60일이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내로 취득 신고를 하는데 넘어가서 이거 위반하면 교재 414페이지 상단에 3번 3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는데 계약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약하면 그죠? 저절로 매매, 교환, 정려가 들어와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공인중개사 과정의 모든 법 과목을 1년 이상 공부하면서도 계약이 뭡니까 하면 멍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개념 안 잡혀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계약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매매, 교환, 정려. 그래,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 계약하면 매매, 교환, 정려고 이를 다른 말로는 법률 행위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는 잡았잖아요. 법률 행위, 뭐 계약. 계약은 뭐다? 매매, 교환, 정려. 저절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매매, 교환, 정려인데 체결일로부터 지금 뭐라고 했다?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잡을 것이 매매, 교환, 정려로서 외국인이 매매를 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를 하면 굳이 여기서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교환 정려를 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하라. 이런 뜻이겠지. 그죠? 요 개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알아듣는데 이거를 글로 풀어놓으면은 뭐 매매란 말이냐, 30일이란 말이가, 60일이라는 말이가 막 혼자서 막 헤맨다고 지금 그죠? 요거 했는 대로 그대로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계약이 뭐죠? 매매, 교환, 정려를 원인으로 체결하면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는데 매매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내로 하도록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 이게 다라니까 내용이 그죠? 자, 두 번째 계약 외의 원인 한번 봅시다. 계약 외의 원인에서 교재 414페이지 박스 밑에 1번 외국인 등이 줄 한번 꺼보십시오.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서 공익상업의 방법에 따른 법정 환매권의 행사 개수 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의 합병 등으로까지만 줄 거놓고 이것들이 이제 계약 외의 원인이다. 지금 그 말인데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상속, 판결, 합병 이거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가 계약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계약이 뭐죠? 매매, 교환, 정려 외에는 다 계약 외지 뭐 그죠? 그럼 이거 상속 따로 판결, 합병 이런 거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외가 상속, 판결, 합병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뭐다? 매매, 교환, 정려, 외. 나머지는 다 계약 외.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줄기를 딱 잡으셨습니다. 자,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계속 보유라는 말은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그럼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외국인으로 변경됐잖아. 그죠? 그럼 국적이 바뀌었으니까 국적이 변경이 된 날로부터 나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6개월 내로 신고해라. 위반하면 역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게 답니다. 이 신고사항 세 가지 뭐 어려울 일도 없고 그죠? 여기서 10년 연속 출제합니다. 원래 나오면 11년 연속입니다. 원래 여러분한테 굳이 시험에 안 나와야 될 이유도 없죠. 자, 넘어가면 416페이지 토지 취득 허가제입니다. 자, 이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받는 토지가 있는데 허가제에 그 박스 밑에 쭉 내려오면 박스 안에 29조 보니까 허가받는 토지가 1, 2, 3, 4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렇게 나갑니다. 군사의 동그라미. 내려가면 2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나가죠. 문화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 자연환경 동그라미. 4번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할 때 보호의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허가받는 지역이 하필이면 4개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그 교재 옆에도 적어놨습니다. 기출해놓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뭐 그런 말 들어오면 X잖아. 그죠? 옆에다가 공원구역 적어봐요. 공원구역 이것도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자, 허가받는 토지는 문장으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동그라미 한 것.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뭐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다. 자, 허가 대상이 뭐라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문장으로 기억하시고 군사가 뭐죠? 군사시설 이렇게 갑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여러분 철새, 도래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지역은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4개를 딱 잡고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X, 공원구역, X 이런 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잡으시고 어떻게 허가받습니까? 15일 내로 이 토지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라. 내용이 이게 다라니까요. 자,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가 하면 그죠? 이거는 본고사에 반드시 나오니까 모의고사에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모의고사나 본고사에서 틀리시는 분은 집에 공부하는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애 성적 더럽게 나오면 그죠? 애 한번 쳐다보고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얼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틀리는 분은 그 말입니다. 이 문제 틀리는 분은 여기서 계속해서 돌아서 나오니까 그죠? 재밌었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죠? 이렇게 이제 수업 중에 강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복도에서 이번 모의고사 치는데 제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틀렸어요. 그래요. 내가 묻지도 않은데 또 굳이 뭐 또 틀렸어요. 그 이야기를 굳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이제 그것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공부 잘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쳤던 모양이지. 그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손자도 기다려보세요. 네, 그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악담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실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쭉 넘어가셔서 아따 중간에 양식이 많다 그죠? 자, 넘어가시면 교재 436페이지가 들어옵니다. 자, 436페이지가 제3편 중개실무의 제1장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도 그죠? 세 과목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제1편이 중개법령입니다. 거기서 70% 출제합니다. 4, 7, 28, 28문제. 그 다음 지금 오늘까지 공부했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7, 8문제 나옵니다. 자, 나머지 7, 8문제가 지금 제3편 여기서 출발하니까 각 제목에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특히 앞부분은 서론이니까 조금 편안한데 뒷부분에 가면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은 무조건 제목에 하나씩 딱딱딱딱 들어오죠. 그런 이제 실무의 편이 출발을 했고, 자, 436페이지 이 중개실무에서 첫 번째 실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재에 있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중개실무를 한다는데 중개실무란 뭘까요? 이 실무라는 것은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실제 하는 업무가 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죠.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라 그러죠.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중개 실제 업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우리가 목표죠. 중개를 완성하는 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공사가 해야 될 실제 업무가 뭘까요? 팔겠다, 사겠다 이렇게 계약이 딱 체결되면 개공사가 해야 될 일, 첫째, 펑펑 운다. 그 울기를 왜 우는데 지금, 그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개실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만 뭐도 합니까?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자기는 3년 보관하라 이런 거 들으셨죠? 그리고 또 계약이 체결되면 나 보증보험에 1억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나면 어디서 청구할 수 있다를 정서 사본을 쌍방에게 교부해주라 이런 거 들으셨죠? 그게 실제 업무예요. 그래서 법령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제 업무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야기가 첫째 줄에 설명되어 있죠. 중개실무란 설명합니다. 개공사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해 나가는 일체의 개공사의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의미한다. 해서 이제 2번 이렇게 보시고, 제일 밑에 큰 2번 시간적인 범위. 그럼 실무의 시간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보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줄이나 하나 끕시다. 중개실무의 시간적인 범위는 중개계약에서 출발을 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체결로서 마무리가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또 적어줬죠. 자, 많이 공부했습니다.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면 실무는 끝난다 이랬으니까 중개계약이 뭔지를 알아야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했죠? 이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뢰인과 개공사가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지. 이 사람은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할 겁니다. 팔아주세요, 사주세요가 들어오면 개공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중개실무는 끝난다. 지금 시간적인 범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디까지다? 거래계약까지를 실무라고 한다. 시간적인 범위. 자, 오른쪽에 일반적인 절차가 들어옵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437페이지 3번의 일반적인 절차. 사실은 읽어드리지만 당연한 거죠. 첫째 줄에 일반적으로 의뢰 접수가 되면 의뢰 접수를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오면 개공사는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합니다. 조사 확인의 동그라미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고 나면 중개 물건을 설명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데 이 판매 활동을 영업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업이 잘 되면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겠지. 자, 계약이 체결되면 물건을 주고받고 계약의 이행의 완결이라는 게 뭐 등기할 거, 확정일자 찍는 것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중개실무는 중개계약에서 출발하니까 중개계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큰 2절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하고 나오잖아. 그죠? 자, 다시 주목합니다. 많이도 이야기했지만 중개계약은 뭐라고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거래계약이나 중개계약이나 그놈이다 이런 건 구분 못하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런 중개계약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민사중개계약의 성격이다. 그게 그래도 중요해요. 서론이지만 민사중개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를 딱 찍는데 옆에다가 상사중개하면 X다를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자, 그러면 상사와 민사를 설명하려면 한 30분 설명해야 되고 설명해도 알똥말똥한 부분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상사중개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아파트가 아니고 보험 물건이라고 칩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것을 보험 대리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때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중개할 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동차 보험이든 뭐 일반 보험이든 30사람 보험료 얼마, 31사람 얼마 요율표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이것들은 상법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물건을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민사중개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이 아파트는 5억에만 팔아라, 5억 2천에만 팔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6억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민사중개의 성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는 뭐 민사중개 이거 동그라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들어올 때 상사중개 하면 X 그거 찾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합니다. 넘어가면 438페이지 낙성불효식 계약이고 3번에 내려오면 유상쌍무계약성이고 전부 민법의 계약에서 다 듣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시험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제일 밑에 4번은 별표 가장 위임과 유사하다. 이거는 판례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첫째 줄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누구의 입장이다?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위임과 유사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의 성질도 알았다면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439페이지 하단 중개계약의 유형과 특징 해놓고 제목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440페이지 자 독점성의 정도에 따라 거기 독점성의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시고 1번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다. 이제 제목에 줄 것입니다. 자, 일반 보통 중개계약은 그 안에 내용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팔더라도 여러분이 갑이라고 쳐봐요.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계약을 할 때 딱 한 사람에게만 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뢰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수수료는 누구한테 줍니까?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딱 잡고 내용 읽어봅니다. 내려가면 큰 2번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딱 상대적으로 전속 중개라는 말은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겠죠. 전속 중개계약. 오른쪽 441페이지 가니까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다. 역시 미국에서 수입된 것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독점 중개계약은 없죠. 예를 들면 딱 한 사람한테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해놓고는 누가 팔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체질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갑이 A에게 독점적으로 야 독점 중개계약을 하자 하고 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갑의 동생 갑 다시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수수료는 A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맞다 안 맞다? 절대로 안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우리 체질이 안 맞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형태다라고 독점 중개계약 형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개공사의 수에 따라서 자 수에 따른 구분 거기 줄 거 놓고 개공사가 혼자냐 둘이냐에 따라서 1. 단독 중개가 있다. 단독 중개 밑줄. 내려가면 2. 공동 중개도 있다. 밑줄. 밖에 나가면 개공사가 혼자서 하면 단독,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공동 중개인데 단독, 공동 둘 다 있겠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몰라요. 그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개공사들은 단독 중개를 하면 좋겠죠. 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한테 다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시장에서는 양타 쳤다 이래요. 그런데 2명 이상의 경호사가 서로 협력해서 거래를 하면 매도인 거는 네가, 매수인 거는 내가 이래 받으니까 한쪽만 받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1타 쳤다 그래요. 여러분, 경호사 입장에서는 양타가 좋다, 1타가 좋다.
영토가 좋지. 양쪽 다 수수료 받으면. 그래서 공동중개가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가 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면 보수의 지급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1번 정가중개계약. 역시 밑줄 긋고 정가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팔아주면 수수료를 300으로 하자. 가격을 정하는 것 정가. 옆에 정률 중개는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이 아파트 팔아주면 수수료는 0.5%로 하자. 프로테이지를 하는 것 정률. 크게 설명할 필요 없다. 그죠? 정가, 정률.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시험에 건다면 2번을 잘 걸어야 돼요. 순가 중개계약 별표 탁 찍어 놓고. 자, 순가는 글자는 순하게 순가라고 적어 놓고는 나쁜 놈들은 여기 다 붙습니다. 1번의 순가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줄 것입니다. 미리 매도 가격 또는 매입 가격을 제시한 후까지만 줄다고 놓고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 금액을 보수로 하겠다. 이게 순가니까 자, 지금 읽었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게 부동산이 아직 가격도 안 팔렸는데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야, 이거 우리 10억에 팔자 하고 의뢰인과 개공사가 가격을 정해놓고 초과 부분이 있으면 초과 부분을 알파라보고 초과 부분을 중개 보수로 하자.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순가 중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10억에 팔면 나머지를 수수료를 하자. 그랬는데 개공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5억에 팔아왔어요. 수수료가 얼마? 그리고 5억이다. 그 말이죠. 초과 부분을 개공사가 의뢰인과 의논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초과 부분이 보수다. 그죠? 자, 다시 이 땅을 2천만 원에 팝시다. 가격을 미리 정했는데 개공사가 1억에 팔아왔다면 수수료가 얼마? 8천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나쁜 말이 다 갖다 붙겠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20억짜리를 수수료를 받으려면 한 20억은 된다고 노래 불러야 그래도 15억에 팔 거 아니라. 그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개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초과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 하면 답이 뭐다? 순가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순하게 순가라고 붙여놓고 나쁜 놈이 딱 들어오면 전부 다 순가에 탁 찍는 겁니다. 그 순가는 영어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가 중개계약 옆에 net lis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net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순가 중개계약은 net listing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리스트라는 말이 자료, 목록 그런 뜻이죠. 여기 ing를 붙여가지고 팔아달라는 자료가 중개계약인데 let listing을 순가라 그래요. 네트가 뭔가 하면 여러분 배구할 때 네트 치고 하는 거 보셨죠? 네트. 탁구할 때도 네트 치는 거 보셨죠? 그 네트를 넘어가면 점수가 해당되잖아. 그죠? 그래서 순가 중개계약을 net listing 이렇게 부른다고요.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net라는 말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영어를 설명하는 거 쉬운 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그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영어 공부 시간도 아니고 어떤 분이 꼭 쉬운 것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해서 영어로 적어라 이런 말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익스클루시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 그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하여튼 net 리스팅은 net를 넘어가면 뭐가 들어온다? 점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net 리스팅 그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제일 하단에 밑에 보니까 초과 보수를 받으면 33조 1항 3호 소정의 금지 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쁜 말이 다 붙는 거는 순가에 다 붙어 있는 거고 그때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형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순가는 좀 의식 있게 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444페이지 물건의 조사 확인 과정. 여기가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야 중개 실무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팔아달라고 중개계약이 들어오면 개공사는 이 물건에 대해서 뭐를 잘해야 된다?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5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데 개공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 5억에 팔겠다고 다니고 있으면 1년 동안 계약 한 건도 못 합니다.
최소한 저 아파트에 가서 이 아파트가 5억에 팔리는지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20층 중에 몇 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조사 확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 말에 다른 과목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문제가 서너 개가 출발됩니다. 네, 다섯 개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첫 번째 확인 설명의 목적 다 이야기됐죠. 1. 설명의 근거가 된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는 조사를 해야 설명해 줄 수 있잖아. 그죠? 근거가 되고 작성의 근거,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고 셀링 포인트를 추출한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드디어 조사 확인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하고 들어왔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에 1번 공부상 검토 확인한다. 공부상의 동그라미.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가지고 물건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공적인 장부는 어떤 게 있죠? 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공적인 장부예요. 공적인 장부를 가지고 확인한다. 한 장 더 넘기시면 446페이지 하단에 현 2번, 큰 2번 현장 답사와 자료 요구 줄 딱 끊어놓고 그러면 현장 답사할 수도 있고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호사가 야 아파트 이쪽으로 와봐라 내가 조사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호사가 부동산에 직접 가야 돼. 가니까 그거를 현장 확인 또는 임장 조사도 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공부상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돌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원에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줄 긋고 있습니까? 그를 사실관계라는데 이거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죠? 대장에 동그라미 해놓고 지금 기본적인 사항 갈로 열고 사실관계인데 이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거조차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주목합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한 기본 사항이 뭐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뭐 기본이라는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재지예요. 그거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같은 강자가 들어가더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냐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도 다르다니까 지금. 그지? 그래서 소재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장으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 같으면 무슨 대장? 토지 대장이 있겠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려가면 2번 줄 거야 되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자, 권리가 뭐죠? 지금까지 여러분 권리관계에 대해서 법을 배우는데 권리라는 게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이런 거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물건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니까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다른 말로 등기사항증명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유권과 제한 물건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지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들었나요? 너무나 공부를 잘 하시니까 이게 기초지만 이 강남대로 넓은 길에 다니는 그 사람 50% 붙들어 놓고 등기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50%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기초지만 등기부의 구성을 모르는 사람이 50% 넘는다니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이 되는데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된다? 부동산의 사실관계가 기록됩니다. 사실이 뭐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기재가 된다고요. 갑구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얼구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가 확인이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기초스럽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등기부 갑부를 보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나간다니까 지금 그죠? X의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다.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확인한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데 자,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공부했잖아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신고사항은 인계, 지목, 종면, 실조 중을 신고하는데 실이 뭐다? 실거래가도 신고하라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면 그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등기부 어디에 기록될까요? 라고 시험에 나오면 답이 뭘까요? 옆에 적으셔야 돼요.
갑구 적어놓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부를 보시거든. 갑구 꼭 한번 봐봐요. 앞에 실거래가가 적혀 있는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면요. 실거래가는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다라고 대답한 사람 50% 나와요. 50%. 그래서 실거래가는 갑구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공적인 장부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지금 이 단원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줄 거야 되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때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옆에 딱 갖다 놓고 영업합니다. 항상 그거보다 딱 갖다 놓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법상 제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군사시설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이런 것들이 어디 나타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법상의 제한사항은 확인합니다. 자, 4번에 토지의 경계나 지형, 위치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경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를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도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토지의 경계와 한필지 토지의 구체적인 모양이 지형이죠.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다만 지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다. 여러분 땅은 평평한 게 좋다, 언덕이 많은 게 좋겠다. 평평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도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지세는 밑에다가 현장조사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언덕이 많다, 평평하다, 안 평평하다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X 정리하시고 자, 옆에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판례를 하나 적으시는데 설명을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적법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거는 사실상 경계예요.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가 내 땅이다. 이거는 사실상 경계인데 이런 사실상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옆에 판례 받아쓰기 합니다. 두 글자 적어놓고 자,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어느 게 중요할까요? 사실상 경계일까요? 지적 도면상 경계일까요? 판례 점 찍고 지적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적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같으면 다행인데 다르다면 우리 판례는 무슨 성질을 취하고 있다? 지적 도면상 경계를 취합니다. 제일 밑에 5번 별표입니다. 공보상 내용의 불일치. 자,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출발했죠. 기억, 부동산의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인데 대장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A.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토지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래해야 된다?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 ABC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슬쩍 공부를 가지고 빠르게 공부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면적은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대장에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면적이 대장에 1000평이면 등기부에도 1000평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불일치 같지가 않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래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면적에 관해서는 방금 줄 것이었죠. 뭐가 우선이다? 대장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이게 이제 실무의 ABC다 이 말이에요. 자, 좀 전에 들으셨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도 나타나지만 등기부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의 김갑동이면 등기부상에도 김갑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중개를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하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하나 더, 실제 소유자와 자, 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김갑동 씨인데 김갑동 씨가 와서 우리 아파트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등기상의 소유자는 이열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거래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는 실무의 ABC입니다. ABC. ABC라는 말은 ABC를 모르면 영어를 모르듯이 실무를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불일치했을 때의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필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개념이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졸업생이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33회 수험생들이잖아요. 33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올해 12월 달에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1월 달에 바로 개업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참이다. 그런 뜻이죠.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해서 바로 개업을 했는데 3월쯤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데 오전에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저한테 왔더라니까요. 오전에. 그래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어제 일요일 날 그죠? 빌라를 하나 거래하는데 빌라의 등기부의 소유자가 김갑동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그 김갑동 씨한테 주고 오늘 월요일 날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거기는 소유자가 이월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일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얼굴이 노랗게 해서 왔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염없이 쳐다봤겠죠. 저래 가지고 시험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했습니까? 소유자가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김갑동이 맞다면 계약금 3천만 원을 줬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장이 건축물 대장이 다르면 이 등기부가 정상이니까 등기부를 들고 대장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어디 가서 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 구청에 가면 등기부를 딱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고쳐준다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얼굴이 노랗게 띄왔을 때 어떻게 합격했겠나 그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더 익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만나는 이야기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고요. 면적이 그죠? 토지 대장에는 1000제곱으로 돼 있어. 그래서 1000제곱미터만큼의 돈을 주고 지금 거래를 하는데 등기부에는 500제곱미터로 돼 있더라니까. 자, 그럼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놀랄 일 아니죠? 기본적인 사항은 뭐가 기준이다? 대장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장은 누가 관리한다? 행정부가 관리해요. 행정부라는 게 행정안전부예요. 그 다음 등기부는 누가 관리한다? 법원이 관리해요. 법원이라는 말은 대법원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대장과 법원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를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법에 가면 공부의 불일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등기부는 을에게 팔렸다고 소유자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근데 토지대장에는 아직도 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이 땅은 지금 지목이 전이에요. 자, 이 전이 대지로 바뀌었대.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전에서 대로 지목이 바뀌면 무슨 현상이죠? 대박이에요. 대박. 저는 농사밖에 못 지어요. 근데 대로 바뀌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여관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식당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전에서 대로 바뀌면 대박이에요. 대박.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면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준다고. 한번 가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은 시골에 있는 밭을 대로 지목 변경 해주세요. 한번 가봐요. 신청하면 거기서 찌보 웃습니다. 어디 아픈가? 이래 생각합니다. 코로나 4차 접종인가? 이래 생각한다니까 지금. 그렇지?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면 대박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느낌이 탁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서울은 안 그런데, 그죠? 안양 이런데, 그죠? 한 30, 40년 전에 거기 콘크리트 공장 이런 거 있어요. 길가에 콘크리트 공장 같은 거. 막 먼지도 많이 나고 막 이랬겠죠. 지금 도시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게 지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공장 이런 게 빠져나가고 거기 빈 공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였다? 공장터였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다? 공장용지겠지. 이거를 대로 딱 바꿔주면 바로 뭐가? 아파트 10억짜리가 20층씩 막 올라간다니까 지금. 그지? 대박이 터질까 안 터질까요? 터지겠지.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지목을 변경할 때는 일단 잘 안 해주지만 자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해준 것에 대한 이익 환수 제도를 한다고요. 일정하게 올랐으면 수익에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라, 체육관을 지어서 기부해라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목이 변경된다니까 그죠. 자 다시 갑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를 반드시 했을 거잖아 을이. 그럼 등기부는 제대로 돼 있는데 대장에는 아직도 갑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전이 대로 바뀌면 대박이잖아요. 그럼 이 지목을 변경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대장에는 대로 고쳐놨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아직도 전으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다르면 권리관계가 다르면 뭐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공부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일치를 시킨다도 열심히 배웁니다, 여러분들. 지적 시간에도 잘 들으시고. 자, 잘 못 들었더라도 지금 이 실무의 A, B, C는 지금 익히셔야 돼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면 지금 했던 이야기가 다 나타나죠. 446페이지 상단에 니은 권리관계가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법상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한다. 자, 하단의 현장 답사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은 알았습니까? 공부를 가지고 조사한다. 현장 조사한다. 근데 공부가 서로 다르면 뭐가 기준이 된다. 이거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 449페이지로 오면 본론적으로 자, 그럼 방법은 알았으니까 449페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확인한다? 소재, 지번을 확인하는데 방금 다 했지만 바로 밑에 각 필지마다 행정구역부터 지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등기부, 표제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번의 가장 정확한 확인은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2번 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고 자 지적법에서 100%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도 중요한데 지목은 모두 몇 개가 있다? 28개 지목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목도 확인을 하는데 자 여러분 지목이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다. 그럼 학교용지를 알려면 어디를 알아봐야 된다? 대장에 가면 학교용지라고 나타나요. 그런데 학이라고 도면에는 부호로 나타나요. 그래서 도면에는 부호를 나타내니까 지적도를 보고도 지목을 알 수는 있죠. 학하면 제일 앞에 글자니까 학교용지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은 28가지가 있고 모두 앞글자를 도면에 표시하는데 두 번째 부호를 따는 놈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호를 따는 게 뭐죠?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 전부 다 앞글자인데 이게 두 번째 글자예요. 차가 뭘까요? 두 번째가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은요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를 원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앞글자고 자 그러면 주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앞글자니까 주가 뭐죠? 주 하면은 주유소 용지. 지금 이 정도 대답 안 나오시면 빈약합니다. 공부하는 게. 지금 벌써 5월달을 접어들면서 28지목에 주 하면 주유소 용지. 이거 다 갖다 붙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공이 뭘까요? 공원 이래야 되지. 공을 보고 공장이 돼. 그러면 내년에 다시 만난다니까요. 공장은 장한다 그랬잖아. 지금. 나머지는 다 앞글자니까. 하천은 관계없고 유 있습니다. 유만 뭐다? 유지 이래야 돼. 유지가 뭐죠? 유지, 머무를 유자예요.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유지예요. 물을 머금고 있는 땅 어떤 거? 소양강댐, 합천댐, 안동댐 이런 것들을 유지 그래요. 유원지는 뭐라 부른다? 원 이래 남상 공원은 유원지는 원 그러지 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 앞글자를 따는데 두 번째 글자를 따는 네 놈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지적도를 보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아파트를 사고 팔 거예요. 자, 이 아파트 사세요, 파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공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당연히 물어본다고요. 저 공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공은 뭐죠? 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앞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뜻이잖아. 그죠? 살짝 무식해가지고 공이 뭐죠? 하니까 공장입니다. 이러면 왔던 손님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의식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이 아파트 이게 뭐 땅을 거래하는데 여기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주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진다니까. 자기 땅 사놨는데 지금 그죠? 주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주유소 용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살짝 무식해가지고 주차장입니다. 이래 설명한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으면 환경이 좋잖아. 그죠? 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럼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해놓고 가보니까 호남정류 탱커, 이따만한 것들이 막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기치고 팔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실무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낌을 옵니까? 그래서 지목은 모두 28가지가 있는데 전부 앞 글자를 따되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건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된다고. 두 번째 글자가 뭐죠? 차, 장, 천, 원. 그래, 차장에게 1,000원 주는 것은 두 번째 부호다. 익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호니까 차가 뭐?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두 번째 부호.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앞글자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오늘도 오실 때 차장에게 얼마 줬어요? 차장이 있어야 뭐 1,000원을 주지. 카드 주고 왔죠. 그래서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목은. 넘어가면 면적입니다. 당연히 면적을 확인하는데, 자, 면적은 처자줄의 대장으로 확인하되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면적의 3번에 동그라미 3번 면적의 단위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당 등 법적 면적을 사용한다. 제곱미터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요. 우리끼리야 아파트 몇 평에 사는데 하니까 30평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평 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모델하우스 등을 뭐 짓고 있을 때 123제곱미터 5억 이렇게 적어놓지 평 안 적어놨죠. 적발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부과됩니다. 중개사무소 간판에 뭐 유리창에 뭐 아파트 123제곱미터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123평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면적은 무조건 무엇으로 표시해야 된다?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는데 보통 고객이 이럽니다. 우리 땅 1,000평 팔아주시오. 이러지 1,300제곱 4제곱미터 팔아주세요. 이런 놈은 한 놈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고객이 평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토지대장을 딱 떼가지고 여기 몇 제곱미터가 나온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30평짜리 팔아주세요. 이러지 135제곱미터 팔아주세요.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면 기억.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평 곱하기 3.3058을 한다. 요거 하나를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밑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5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표를 보면서 대답합니다. 농부가 그럽니다. 내 땅 1,000평 좀 팔아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자기는 1,000평이라고 하지만 토지대장에는 몇 제곱미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1,000평은 몇 제곱이죠? 그래서 3.3058을 곱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1,000 하면 3,305.8제곱미터가 토지대장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건 내 땅이 원래 900평밖에 안 되는데도 옆에 있는 땅을 붙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대략 1,000평이야. 이러고 수십 년 동안 내 땅 1,000평 농사 지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막상 청약을 딱 해보면 930평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땅 사는 사람이 1,000평이라고 샀는데 70평이 모자라면 또 사기치고 팔았다는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1,000평을 팔아달라고 오면 토지대장에 정확하게 1,000평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305.8제곱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어떤 똑똑한 고객이 이래요. 우리 아파트 100제곱미터 팔아주세요. 이래요. 고객 똑똑하죠. 자, 그럼 100제곱미터는 일반인들한테 몇 평쯤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사든지 말든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하니까 100제곱이면 몇 평이다? 30.25평쯤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중개가 시작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줄식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시험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123제곱미터가 몇 평쯤 되느냐를 여기 0.3025를 막 곱하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영업할 때는 이렇게 해요. 123제곱미터는 몇 평입니까 하면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럼 얼마? 36평. 그러면 이건 계산이 거의 맞습니다. 이게 영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112제곱미터가 있다고 칩시다. 딱 봐가지고 몇 평인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이건 얼마?
33평.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맞다 이 말이에요. 영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149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라 그랬잖아요. 3, 42, 3은 얼마? 42인데 9를 확 없애니까 좀 아깝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반올림해서 43평 그렇게 대답하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요. 앞으로 영업할 때는 이렇게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할 때는 3.3058, 0.302호를 하되 현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눈에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한 번만 더 합시다. 111제곱미터 몇 평일까요? 33평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계산해 보시면 그죠?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합니다. 다시 10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몇 평?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9를 확 날리는 건 좀 아깝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 31평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영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요.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계산합니다. 자, 나머지 경계 오늘 저희 지형 설명 다 했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 거기 452페이지 보시면 다행스럽게 건물의 구조는 보면 전부 건축물 대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됐으니까 쫙 읽으시고 453페이지 자 물건에 대한 확인으로서 두 번째는 권리관계도 확인한다. 권리관계를 아까도 했지만 무엇으로 확인한다 그랬죠? 등기부로 확인한다. 그때 등기부는 밑에 내려가면 표제부, 각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볍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관계에 있어서 실제 권리관계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따로 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법정지상권의 중요 판례 보시고 459페이지를 보면 분묘기지권이 들어오는데 이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안 되는 권리로서 우리 중개실무에서 시험에 그렇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별표 딱 찍어 놓고 10분 쉬었다가 분묘기지권부터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